무릎 꿇어.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남자는 치욕감에 얼굴이 벌개진 채 머뭇거렸습니다. 뭐해? 내 말이 말 같지 않다는 거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결국 남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차마 그 비참한 광경을 끝까지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짝! 며느리는 결국 남자의 뺨을 무섭게 내리쳤습니다. 그때 붉게 부어오른 남자의 뺨 위로 오른쪽 이마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삐딱하게 살짝 파인 그 흉터.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던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던 5살배기 아들 현우의 얼굴이 먼지 쌓인 필름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자리한 고층 아파트.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부산 앞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지만 이민자의 시선은 늘 허공 어딘가에 머물곤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평생 반찬가게 아줌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습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혜진이 제 반찬가게를 물려받아 키워서 운영하는 대형마트. DM마트 덕분에 더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입을 모아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저렇게 큰 마트를 차렸으니 이제 고생 끝이고 복만 남았네. 이민자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하고 평화롭던 삶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기 전까지는 그녀는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민자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핏줄로 이어진 친아들 현우였고 다른 한 명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어린 현우와 둘이서 힘겹게 살던 시절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현우는 5살이 되던 해 북적이는 동네 시장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 그녀는 전국을 헤매며 아들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멈춘 듯 살아가던 어느 날 보육원에 보내지기 직전에 7살 고아 서지훈을 만났습니다. 어딘가에서 홀로 굶주리고 있을 현우가 겹쳐 보였던 걸까요? 그녀는 홀린 듯 지훈의 손을 잡았고 그날부터 지훈은 그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뼈를 깎는 죄책감을 이민자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으로 견뎌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밤늦게까지 멸치를 다듬으며 거칠어지는 손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해준 장조림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 거친 손으로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 지훈이 어느 날 똑 부러지는 인상의 혜진과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민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결혼 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제 반찬 가게를 이어받아 잘 운영하더니 동네에서 가장 좋은 건물을 사들여 대형마트 DM마트를 차렸습니다. 마트의 성공과 함께 아들 부부는 매달 두둑한 용돈을 건네며 이제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민자는 그저 고맙고 대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 혜진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머님, 저 혜진이에요.
오늘 마트 창립 기념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저녁에 지훈 씨랑 맛있는 거 사서 찾아뵐게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마트에 한번 들러주실래요? 민자는 오랜만에 화장도 곱게 하고 아끼는 옷을 꺼내 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마트 사장 시어머니가 초라하게 보이면 아들 며느리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민자는 그렇게 평범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민자가 DM마트로 향하는 길, 만나는 동네 사람들은 한마디씩 부러움을 건넸습니다. 여사님, 아드님 가게 가시나 봐요? 좋으시겠어요. 민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부러움이 그녀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트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창립기념 고객 감사 현수막 아래로 시끌벅적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 손에 들린 노란 장바구니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했던 멸치와 간장 냄새가 배어있던 작은 반찬 가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하고 번쩍이는 풍경. 이 모든 것을 아들과 며느리가 이뤄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민자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과일 코너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베어내는 듯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일처리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그만둬. 당신 눈에는 이게 손님한테 팔 수 있는 정상적인 상품으로 보여?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우리 마트 전체가 썩은 과일만 파는 곳으로 소문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팔짱을 낀 혜진이 녹색 조끼를 입은 남자 직원을 서슬퍼런 표정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우리 마트 평판은 뭘로 보상할 건데? 당신같이 일머리 없는 사람은 월급 받아갈 자격도 없어. 혜진의 모진 말들이 채찍처럼 날아가 남자의 등과 어깨에 무자비하게 내리꽂혔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웅성거리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민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속으로 되뇌었지만 직원 기강을 잡는 현장에 시어머니인 자신이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우스워 그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사람들 눈도 있는데 설마 더 심하게 하겠어? 하지만 그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무릎 꿇어.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남자는 치욕감에 얼굴이 벌개진 채 머뭇거렸습니다. 낯선 이들이 지켜보는 넓은 공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민자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주 짧은 인간적인 망설임은 혜진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해? 내 말이 말 같지 않다는 거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결국 남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그의 무릎이 더럽혀진 타일. 바닥에 닿는 소리가 이민자의 심장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이민자는 차마 그 비참한 광경을 끝까지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짝!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날카로운 마찰음이었습니다. 돌아간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이
그대로 박혔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무릎 꿇은 남자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고개가 속절없이 옆으로 돌아갔고 매장 전체에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쿵! 이민자의 심장이 바닥 아래로 꺼져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욕과 충격으로 굳어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그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는 바로 그 순간 호흡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붉게 부어오른 남자의 뺨 위, 오른쪽 이마의 희미한 흉터에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삐딱하게 살짝 파인 그 흉터.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던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던 5살배기 아들. 한현우의 얼굴이 먼지 쌓인 필름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자의 눈앞에서 치욕에 떨고 있는 남자의 흉터는 30년 전 그녀의 기억 속에 박제된 아들의 흉터와 정확히 똑같은 모양,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바싹 마르며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게 분명해. 아들을 너무 오래 그리워한 나머지 미친 망상이 애꿎은 사람에게서 아들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것일 거야. 그녀는 수천 번을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녀의 눈은 자석처럼 그의 얼굴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삶의 무게와 깊은 체념이 화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맑고 총명했던 내 아들이 저렇게 공허한 눈을 가질 리가 없어. 이민자는 자신을 다그쳤지만 그녀의 심장과 영혼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들 현우라고.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평생을 찾아 헤맨 내 아들이라고. 숨이 턱 막혀 눈앞이 아찔하게 빙글 돌았습니다. 이민자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지옥 같은 그곳을, 그 끔찍한 진실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싶어 안간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동네 골목길은 낯설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기괴한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심장이 터질 듯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등 뒤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그녀의 인생 한막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울렸습니다. 며칠 동안 폐인처럼 지내던 민자는 어떻게든 그 남자를 다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트에 전화를 걸어 손님인 척 목소리를 변조하고 그 직원의 출근일을 알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마트 근처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초조하게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어깨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걸어오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민자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가 지나가는 순간을 노려 일부러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와르르 바닥으로 굴러간 사과와 귤 몇 개를 보며 그녀가 과장된 비명을 지르자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아 바닥에 흩어진 과일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아이고 고마워요, 총각. 내가 늙어서 기운이 없어서 그만. 민자는 그의 옆에 같이 쪼그려 앉아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생각보다 더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 맞았던 뺨에는 아직 희미하게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민자는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자, 여기요. 그가 과일을 모두 주어 장바구니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미리 준비해온 음료수 캔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이거라도 하나 마셔요. 더운데 고생이 많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그녀의 성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음료수 캔을 받기 위해 내민 손에서 왼손 중지 손가락 안쪽에 박혀 있는 점. 세 개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민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점들은 그녀가 너무나도 똑똑히 기억하는 아들의 점이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현우를 목욕시킬 때마다 통통한 손가락에 입을 맞추며 우리 아들 손가락에 별 3개를 달고 태어났네 하고 속삭여주곤 했습니다. 흉터는 세월이 지나며 생길 수도 있고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박힌 3개의 점까지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 안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이성의 끈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이 초라한 남자가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던 이 남자가 30년 전 그녀가 잃어버린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 헤맸던 바로 친아들 한현우였습니다. 이민자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현우의 이름을 부르짖고 싶은 것을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저 총각, 혹시 고향이 어디예요? 부모님은 다 계시고. 그녀의 질문에 그의 얼굴에 쓸쓸한 그늘이 졌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향도 부모님도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서요. 그의 대답은 이민자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확인 사살용 비수였습니다. 이민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겨우 남기고 그녀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참담함,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는 한 맺힌 어미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사실은 이민자에게 기쁨이 아닌 깊고 어두운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은 번듯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수모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초라하고 힘없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그녀의 며느리와 그것을 방관하는 양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들이 계속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민자는 한현우가 사는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마트 정육 코너의 김 사장에게서 멀지 않은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서 힘없는 걸음으로 언덕을 올라오는 현우의 지친 어깨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총각. 그녀의 부름에 현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민자는 그에게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 물으며 자신이 만든 음식을 함께 먹자고 권했습니다. 현우는 당황했지만 이민자의 간곡한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집 안에서 풍겨나오는 따뜻한 밥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 현우의 텅 빈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리는 것을 이민자는 보았습니다. 뭘 그렇게 봐? 어서 수저들어. 식으면 맛없어. 그녀의 말에 현우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지는 것을 이민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자는 그저 그의 밥그릇이 빌 때마다 밥을 퍼주고 맛있는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밥 2공기를 비운 현우는 조금 편안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보육원에 있을 때 다른 친구들 엄마가 면회 오는 날이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오늘 어르신 덕분에 평생 소원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의 담담한 고백에 이민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제 손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민자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방. 고양이가 수놓아진 손가방. 그녀의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나무 상자 안에 30년 동안 고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것. 이민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손가방을 들고 나와 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총각이 가지고 있었다는 가방이 혹시 이건가요? 현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수놓아진 고양이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만들었어. 이 가방. 가방에 수놓아진 고양이도 내가 한 땀 한 땀 새긴 거야. 네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 섞여 나왔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 현우야, 내가 너의 엄마다. 그녀의 고백에 현우의 손에 들려있던 손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30년의 세월이 담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민자 역시 그런 아들을 부둥켜 안고 3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을 눈물로 토해냈습니다. 그날 밤 낡은 아파트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모자의 울음소리가 밤이 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민자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슬픔과 회한에만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훈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지훈은 그녀가 30년 넘게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분명 이 기막힌 사연을 알게 되면 잃어버렸던 형을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 인생 최악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민자는 현우를 잠시 자신의 방에 머물게 하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한테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오늘 저녁에 며느리는 두고 너 혼자만 잠시 들르렴.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지훈은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자는 아들이 오기 전 그가 가장 좋아하던 소갈비찜과 잡채를 만들며 따뜻한 밥상 앞에서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훈이 집에 도착하자 그는 현관에 들어서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걱정했잖아. 이민자는 그런 아들을 식탁에 앉히고 그의 앞에 따뜻한 밥과 갈비찜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오늘 너에게 할 이야기는 내가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전부 사실이니 내 말 끝까지 잘 들어주렴. 민자는 그날 마트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한 직원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렸던 일.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 현우의 흉터를 보았던 일. 그 후 며칠간의 고통스러운 의심과 확인의 과정. 왼손 중지 손가락에 있는 3개의 점. 그리고 마침내 어젯밤 손가방을 통해 그가 자신의 친아들 현우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모든 과정을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민자는 지훈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잃어버렸던 형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그녀의 상상을 처참하게 배반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고 그의 눈동자는 충격이나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자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을 때 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민자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날 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어쩌실 건데요? 그 사람이 진짜 엄마 아들이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민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니? 너는 엄마 아들이고 현우는 내 형이야. 형이요? 지훈이 이민자의 말을 자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형이라니. 엄마, 저는 평생 엄마 아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진짜 아들이 나타났으니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저는 이제 가짜 아들, 주워온 자식이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보상 심리로 저를 키우신 거냐고요? 지훈의 절규는 이민자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는 내게 세상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어.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서성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아내 혜진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 여자가 나를 가만둘 것 같아요? 장인어른 댁에서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본도 없는 고아 놈이 자기들 재산 보고 딸한테 접근했다고, 사기꾼이라고 매도할 게 뻔하다고. 우리가 이룬 모든 것, 저 디엠마트, 우리가 사는 이 집 전부 다 끝장이라고요. 그의 눈에는 형을 되찾은 기쁨도, 형이 당한 수모에 대한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사회적 지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민자 앞에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덮어주세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그 사람 그냥 불쌍한 마트 직원으로 남게 해달라고. 엄마가 입만 다물면 아무도 몰라요. 제발 나 좀 살게 해줘요, 엄마. 내가 이렇게 빌게. 지훈은 이민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여 년 전 그녀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처럼 그는 그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눈물은 기댈 곳 없는 아이의 순수한 슬픔이었지만 지금의 눈물은 자신의 탐욕과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이기심의 발로였습니다. 이민자는 그 순간 자신이 쏟았던 30년의 사랑과 정성이 결국 이런 괴물을 키워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아들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침묵을 묵시적 동의로 받아들인 듯
눈물을 닦고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이민자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그가 남기고 간 차갑게 식어버린 밥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인생 최악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이민자를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결국 모든 것을 아내 혜진에게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현관문 도어록을 거칠게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혜진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고개를 숙인 지훈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혜진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는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저랑 장난해요? 어머님, 이제 연세 드셔서 노망이라도 나신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던 사기꾼 놈 말을 믿고 그 사람이 어머님 아들이라고요? 말 조심해라. 이민자가 힘겹게 말하자 혜진은 악을 썼습니다. 말 조심이요? 지금 제가 말 조심하게 생겼어요? 어머님이 그 사기꾼 놈 하나 때문에 지훈 씨 인생이랑 제 인생까지 전부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혜진의 기세에 눌려 이민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깼던 현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혜진은 그를 보자마자 벌레라도 본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도둑놈이 왜 여기 있어요?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어머님 집에 숨어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야? 도둑놈이라니.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혜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함부로 하긴 뭘 함부로 해. 회사 돈 훔친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 그리고 당신한테 아주 좋은 소식 알려줄게.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내가 당신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거야. 혜진은 마지막 말과 함께 민자에게 경고의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이딴 가짜 아들 소리 하고 다니면 제가 어머님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냥 조용히 요양이나 하시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혜진은 지훈의 팔을 잡아 끌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민자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모자 앞에는 거대하고 차가운 절망의 벽만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민자의 내면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싸우겠다. 민자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가장 먼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했던 유일한 재산인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노후의 안락함보다 지켜야 할 아들을 위해 싸워야 할 전쟁이 더 중요했습니다. 목돈을 손에 쥔 그녀는 수소문 끝에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유능한 노동, 인권 변호사 조세은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마주 앉아 민자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 혜진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강매했던 대화 녹취, 그리고 절도범으로 몰아 각서를 쓰게 만들었던 협박 내용까지 그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증거물들을 그녀 앞에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처음에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가 내놓은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할수록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무덤덤함은 날카로운 흥미로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녹음 파일까지 모두 확인한 뒤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드님의 억울함을 풀고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이민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내 아들을 짓밟고 우리 모자를 기만한 저 악마 같은 것들을 법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심판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 손으로 지옥에 쳐넣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조 변호사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어머님 같은 분이라면 저도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볼 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자는 그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거대한 악에 맞서 피로 맺은 동맹의 서약이었습니다. 조세은 변호사는 민자에게 든든한 아군이자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법적인 소송 준비와는 별개로 여론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머님, 한 사람의 증언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일관된 증언은 진실이 됩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사건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조 변호사의 말은 옳았습니다. 민자는 현우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DM마트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괴롭힘을 당했던 다른 직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혜진의 보복이 두려워 그들과 엮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당신들은 강 사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 미운 털 박히면 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 못하게 만들 사람이라고요. 민자는 몇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그들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그녀는 마트에서 일하다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배 나온 여자가 계산대에 있으면 마트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용기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작은 불씨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녀의 설득에 다른 2명의 전직 직원이 더 그들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자의 좁은 아파트 거실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불안해하던 그들도 각자 겪었던 억울한 사연들을 털어놓으며 금세 동지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혜진의 비인간적인 갑질과 횡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법적 소송 준비와 함께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릴 글을 이민자와 함께 작성했습니다. 글의 제목은 피눈물로 고발합니다. 우리 동네 악마 부부가 운영하는 DM마트의 실체를 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바로 그 마트에서 며느리에게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기막힌 사연,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양아들의 배신까지. 글은 이민자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도록 쓰였습니다. 글의 마지막에는 며느리 혜진의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 중 일부가 첨부되었습니다. 월급 받아갈 자격이나 있는 인간이야? 무릎 꿇어 하는 부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부터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실화인가요? 소설이 아니라면 정말 끔찍하네요. 세상에, 우리 동네에 저런 악마 같은 곳이 있었다니. 음성 파일 들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네요. 곧이어 전직 직원들의 증언 댓글이 이어졌고 여론은 완전히 그들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커뮤니티 최고 인기 글이 되었고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DM마트 불매운동 해시태그까지 등장하며 하룻밤 사이에 DM마트는 동네 자랑거리에서 악마가 운영하는 갑질마트로 전락했습니다. 며칠 뒤 민자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마트의 상황을 살피러 갔습니다. 마트는 한산했고 혜진과 지훈이 당황한 기색으로 직원들을 다그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과 분노를 보니 왠지 모를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조 변호사의 예측대로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젊은 탐사보도 기자 박쌤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DM마트 사건의 진실을 취재하고 싶다며 민자와의 인터뷰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민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부는 철저히 비밀에 붙인다는 조건 하에서였습니다. 인터뷰는 조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자는 목소리를 변조하고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그런 자신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었던 양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찾은 친아들이 양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눈물을 삼키며 증언했습니다. 옆에는 이민자처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된 현우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박세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민자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더는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않고 세상 앞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벌레처럼 짓밟은 사람들이 합당한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법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박 기자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 사건 끝까지 추적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민자는 사무실을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다시 한번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 반드시 지켜낼게요. 그리고 저 악독한 것들, 내 손으로 반드시 무릎 꿇리고야 말겠어요. 그들의 인터뷰가 담긴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그 주 금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었습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던 이야기는 방송 전파를 타는 순간 전국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DM마트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30년 만에 찾은 아들 짓밟은 악마 며느리 단죄, 갑질마트의 몰락,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실 드러나 같은 제목의 뉴스들이 온종일 전파를 탔습니다. DM마트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분노한 시민들이 마트 입구에 계란을 던지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긴급 체포되었고 마트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지훈 역시 공모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사업체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본사에서는 즉각적으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DM마트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몇 주 후 현우는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에게 씌워졌던 절도 혐의를 완벽하게 벗었습니다.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공식 통지서를 받아든 날, 현우는 그 종이 한 장을 붙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그를 짓눌러왔던 가난과 멸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범죄자라는 누명까지 그 모든 억울함의 무게를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비로소 덜어준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몇 주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민자와 현우를 보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약 예전에 민자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거라. 이제 와서 그런 눈물을 보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내 눈에는 더는 내가 사랑했던 내 아들 지훈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그저 내 아들과 닮은 얼굴을 한 아주 낯선 사람일 뿐이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지훈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을 겁니다.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민자를 바라보다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이민자는 다시는 지훈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화려한 승리가 아닌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와 깊은 허무함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잿더미 위에서 친아들 현우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세상은 평온을 되찾았지만 민자와 현우의 시간은 여전히 상처 입은 채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법적으로 모든 누명을 벗었지만 30년 넘게 그의 영혼을 짓눌러온 패배감과 자괴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시간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자는 현우의 손을 잡고 남편이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30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묘비 앞에 현우를 세우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현우 내가 데려왔어요. 이렇게 늠름하게 자랐는데 내가 너무 늦게 찾았지. 미안해요. 하늘에서라도 우리 아들 잘 좀 지켜봐 주세요. 현우는 말없이 아버지의 묘비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며 30년간 나누지 못했던 가족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의 가족이 온전한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옛 DM마트가 있던 건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마트는 온데간데 없고 임대문이 현수막만 나붙은 흉물스러운 폐건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들 모자에게 끔찍한 고통의 장소이자 동시에 기적 같은 재회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우가 폐건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건물을 볼 때마다 제 과거의 상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저곳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면 어떨까요? 절망의 장소를 우리 손으로 희망의 장소로 바꾸는 거예요. 엄마는 평생 반찬 가게를 하셨으니 누구보다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엄마 곁에서 든든한 아들이 되어 힘껏 돕겠습니다. 민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생기와 열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늘 주눅 들어 있고 세상의 그늘 속에 숨어 있기만 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상금과 가진 돈을 모두 합쳐 헐값에 나온 그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혜진이 만들어 놓았던 차갑고 권위적인 내부 구조를 모두 허물고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해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가게의 이름은 민자와 아들 상회라고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옛 DM마트에서 억울하게 쫓겨났던 직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에게 예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뻐하며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민자와 아들 상회가 문을 여는 날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개업 행사 대신 그들은 동네 어르신들을 모두 모시고 따뜻한 잔치국수를 대접하는 소박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모자의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대박 나세요. 이제야 이 동네에 사람 사는 것 같은 가게가 생겼네.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여기저기서 축하의 말과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자는 하얀 조리사 모자를 쓴 아들 현우와 나란히 서서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현우는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민자가 30년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행복과 자신감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하루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간 텅 빈 가게에 아들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현우가 민자에게 다가와 따뜻한 음료수 한 잔을 건넸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더 고생했지, 아들. 그들은 말없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민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원수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남긴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행복의 집을 지어 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가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민자와 아들 상회라는 간판이 저녁 노을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든든한 아들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서툴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셔서.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자님과 아드님께 댓글로 응원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